밤에 휘파람을 불지 마라. 강원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금기가 하나 있다. 메밀밭이 산기슭을 따라 끝없이 펼쳐지고 언덕 곳곳에는 오래된 무덤들이 흩어져 있는 그곳에서 노인들은 항상 같은 말을 했다. 해가 지고 나면 절대 휘파람을 불지 마라. 그들은 말한다. 밤에 부는 휘파람은 살아있는 사람을 부르는 소리가 아니라고. 그것은 어딘가를 떠돌고 있는 무언가를 불러들이는 소리라고. 내가 16살이던 여름이었다. 부모님은 방학 동안 나를 강원도 외갓집에 보내셨다. 외갓집이 있는 마을은 깊은 산속에 자리하고 있었다. 밤 9시만 넘으면 길거리에 사람 하나 보이지 않았다. 낮은 기와집들은 굳게 문을 닫았고 창문 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만 희미하게 빛났다. 그리고 마을 뒤편 언덕에는 공동묘지가 조용히 자리하고 있었다. 그날 밤 나는 친구 몇 명과 놀다가 늦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으로 가려면 옥수수밭을 지나 공동묘지 옆길을 따라 걸어가야 했다. 산골짜기를 타고 내려오는 밤바람은 차갑고 거셌다. 묘비에 묶여있는 하얀 리본들이 바람에 휘날리며 파르르 떨고 있었다. 왠지 모르게 숨이 막힐 것 같은 분위기였다. 그래서 나는 무심코 휘파람을 몇 소절 불렀다. 휘파람 소리가 끝난 순간 친구들이 동시에 걸음을 멈췄다. 한 친구가 내 팔을 꽉 붙잡았다. 얼굴에서는 핏기가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야, 휘파람 불지 마! 거의 비명을 지르듯 말했다. 여기선 절대 휘파람 불면 안 돼! 나는 피식 웃었다. 그냥 미신이잖아. 그리고 일부러 다시 한번 휘파람을 불렀다. 휘... 소리는 밤 공기 속으로 길게 퍼져나갔다. 모든 것이 잠시 조용해졌다. 몇 초쯤 지났을까? 공동묘지 쪽에서 다른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휘... 길고 낮고 소름 끼치도록 차가운 소리였다. 그 소리는 사람이 내는 휘파람 같지 않았다. 마치 썩어 문드러진 입으로 억지로 소리를 내는 것처럼 기괴하게 떨리고 있었다. 나는 친구들을 돌아보았다. 하지만 그들은 이미 도망치고 있었다. 언제 달아났는지도 몰랐다. 남은 사람은 나뿐이었다. 어두운 길 한가운데 혼자. 나는 침을 꿀꺽 삼켰다. 누군가 장난치는 거겠지. 그렇게 스스로를 위로했다. 그리고 용기를 내어 휘파람으로 답했다. 그 순간 휘파람 소리가 바로 들려왔다. 너무 빠르게, 마치 기다리고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이번에는 너무 가까웠다. 목덜미 바로 뒤에서 차가운 숨결이 스친 것 같았다. 온몸에 털이 곤두섰다. 나는 감히 뒤를 돌아볼 수 없었다. 그저 걸음을 재촉했다. 그 휘파람 소리는 계속 나를 따라왔다. 처음에는 몇 메터쯤 뒤에서 들렸다. 하지만 점점 가까워졌다. 몇 걸음, 그리고 한 걸음. 마침내 바로 등 뒤에서 들리는 것처럼 느껴졌다. 그때부터 다른 소리도 들리기 시작했다. 사각, 사각, 사각. 마치 날카로운 손톱이 흙바닥을 긁는 소리 같았다. 그 사이사이로 무언가를 질질 끄는 듯한 무거운 마찰음도 섞여 있었다. 순간 깨달았다. 무언가 나를 따라오고 있었다. 아니, 따라오는 게 아니었다. 기어오고 있었다. 나는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다리가 돌처럼 굳어 움직이지 않았다. 그때였다. 쉰 목소리가 귓가 바로 옆에서 들려왔다. 인간, 휘파람을 불 줄 아는구나. 나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하지만 정말 무서운 건 따로 있었다. 나는 그 존재의 발소리를 전혀 듣지 못했다. 들리는 건 오직 손톱이 땅을 긁는 소리뿐이었다. 사각, 사각, 사각. 마치 다리가 없는 것처럼. 그것은 바닥을 기어오고 있었다. 바로 내 뒤에서. 나는 남아있던 힘을 모조리 짜내어 달리기 시작했다. 저 멀리 외갓집 불빛이 보였다. 살면서 그토록 반가운 불빛을 본 적은 없었다. 나는 울면서 달렸다. 뒤에서는 휘파람 소리가 점점 빨라졌다. 휙, 휙, 휙. 마치 신이 나기라도 한 것처럼. 그리고 곧 웃음소리가 들려왔다. 낄낄거리는 웃음이 아니었다. 목이 찢어진 사람처럼 쉰 웃음소리. 마치 피를 삼키면서 억지로 웃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다. 본능적으로 뒤를 돌아보려 했다. 바로 그 순간 멀리서 외할머니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뒤돌아보지 마! 나는 깜짝 놀라 정신이 번쩍 들었다. 그리고 그대로 집을 향해 달렸다. 마당으로 뛰어들어가자 외할머니는 곧바로 내 손목을 잡아 끌었다. 문을 쾅 닫고 빗장을 걸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밖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려왔다. 짧게, 천천히, 3번 휙,
휙 그리고 완전히 조용해졌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밤에 있었던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외할머니는 한참 동안 말이 없었다. 그러다가 무거운 목소리로 입을 열었다. 옛날 옛적 마을 뒤편 언덕에는 혼자 사는 남자가 있었다고 한다. 그 남자는 휘파람 부르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 매일 밤 공동묘지 근처를 돌아다니며 휘파람을 불었다. 사람들은 그가 죽은 자들의 영혼을 부르고 있다고 수군거렸다. 하지만 그는 그런 말을 비웃었다. 그리고 어느 겨울밤 사람들은 밤새도록 휘파람 소리를 들었다. 한 번도 끊기지 않았다. 마치 누군가 미친 듯이 계속 휘파람을 부는 것 같았다. 하지만 다음 날 아침 사람들은 공동묘지 한가운데에서 그의 시체를 발견했다. 그는 죽어 있었다. 눈을 부릅뜬 채 공포에 질린 표정 그대로, 그리고 입은 양쪽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하지만 더 이상한 것은 따로 있었다. 그의 두 손은 피투성이었다. 손톱은 거의 다 뽑혀 있었고 손가락 끝은 너덜너덜했다. 마치 무언가를 미친 듯이 파헤친 사람처럼. 사람들이 시체 앞에 흙을 살펴보자 더욱 이상한 광경이 발견되었다. 땅에는 수백 개의 긁힌 자국이 남아 있었다. 마치 죽기 직전까지 땅 속에 묻힌 무언가를 꺼내려 했던 것처럼. 그날 이후 사람들은 밤에 휘파람을 불지 않았다. 왜냐하면 그 남자가 파내려 했던 그것이 아직도 언덕 아래에 잠들어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누군가 밤에 휘파람을 불면 그것은 잠에서 깨어난다. 휘파람으로 대답한다. 그리고 그 사람이 뒤를 돌아보는 순간 그 모습을 보게 된다. 창백하게 썩어버린 시체, 두 다리 대신 두 팔로 땅을 기어다니는 존재, 귀까지 찢어진 입, 그리고 그 입으로 계속해서 휘파람을 부는 것. 외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했다. 가장 무서운 건 말이다. 등 뒤에서 휘파람 소리가 들릴 때가 아니야. 정말 무서운 건 그 소리가 바로 네 뒤에서 들린다면 그건 더 이상 널 쫓아오는 게 아니라 이미 오래전부터 네 바로 뒤에 붙어 있었다는 뜻이란가. 자유로 귀신. 자유로는 서울과 경기도 파주를 잇는 고속화도로다. 밤에 자유로를 달리다 보면 도로 한복판에 서 있는 여자를 보게 된다는 소문이 돌고 있다. 목격자들은 하나같이 그 여자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다고 말한다. 근데 자세히 보면 그건 선글라스가 아니다. 양쪽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그냥 끝도 없이 깊고 검은 구멍이다. 박신혜, 박희진, 탁재훈 같은 유명 연예인들도 TV에 나와서 직접 봤다고 증언할 만큼 자유로 귀신은 한동안 꽤 핫한 주제였다. 사람들 말로는 자유로 귀신이 도로 위에 서 있는 건 차를 얻어 타려고 그러는 거라고 한다. TVN에서 무속인을 불러 자유로 귀신에 대해 물어본 적이 있는데 그 무속인은 자유로 귀신이 근처에서 살해당한 20대 여성의 영혼이라고 했다. 자유로는 일산 호수공원과 한강을 끼고 지나가는 길이라 밤이면 안개가 자욱하고 어둠이 짙다. 그래서 일각에서는 짙은 안개 속 착시 현상 때문에 자유로 귀신 이야기가 생겨난 거라는 말도 있다. 근데 이 얘기를 들으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다. 저도 그저 우연이라고 넘겼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듣고 나면 과연 그것이 정말 우연이었는지 다시 생각하게 될지도 모릅니다. 자유로 귀신, 히치하이킹 하는 여자. 저는 이현우, 32살입니다. 경기도 고양에서 나고 자랐어요. 살면서 가장 무서웠던 게 뭐냐고 물어보면 1초도 고민 안 해도 됩니다. 자유로에서 그 여자를 만난 날 밤. 그리고 가장 끔찍했던 건 그 여자를 봤을 때가 아니었어요. 그 이후였죠. 그 여자가 저를 따라 집까지 왔다는 걸 깨달았을 때. 서울 근처에 사는 한국 사람이라면 자유로 귀신 얘기 한 번쯤은 들어봤을 거예요. 흰 원피스를 입은 여자, 긴 머리, 자정 무렵 차선 한복판에 서 있는. 그 여자를 보면 절대 차를 세우지 말라고들 해요. 문 열지 말고, 너무 오래 쳐다보지도 말고, 그리고 특히 당신이 봤다는 걸 그 여자가 눈치채게 하지 말라고. 저도 그런 얘기 들을 때마다 속으로 웃었어요. 11월 17일 그날 전까지는요. 그날 회식이 있었어요. 꽤 늦게까지 마셨죠. 새벽 2시 가까이 됐을 때였어요. 집이 파주라서 자유로를 타고 들어가야 했어요. 근데 그날 날씨가 진짜 이상했어요. 한겨울도 아닌데 안개가 어마어마하게 꼈더라고요. 앞이 거의 안 보일 정도로. 가로등 불빛이 안개 속에 둥둥 떠다니는 것처럼 흐릿하게 보였고 가로등 기둥 하나하나가 나타났다가 다시 안개 속으로 사라졌어요. 낮에는 차가 많은 길인데 그 시간엔 텅 비어 있었어요. 제 차 엔진 소리만 밤사이에 울려 퍼졌죠. 새벽 2시 20분쯤 슬슬 졸음이 오기 시작했어요. 정신 차리려고 라디오를 켰어요. 노래가 몇 분 나오다가 갑자기 지직거리는 잡음으로 바뀌었어요. 스피커에서 귀에 거슬리는 소리가 났죠. 그리고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아주 작게, 아주 가깝게, 꼭 바로 옆에 앉아있는 사람처럼. 저 좀 데워주실 수 있어요? 깜짝 놀랐어요. 라디오는 바로 원래대로 돌아왔고요. 전파 잡음이겠거니 했어요. 근데 이상하게 등골이 서늘해지기 시작했어요. 일산 호수공원 근처 구간을 지나고 있을 때였어요. 앞에 뭔가 보였어요. 처음에는 교통표지판인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도로 한복판에 서 있었어요. 여자였어요. 안개 속에 꼼짝없이 서 있었고 고개를 푹 숙이고 두 팔은 축 늘어뜨린 채 검은 긴 머리가 허리춤까지 내려와 있었어요. 속도를 줄였어요. 삼장이 쿵쿵 뛰었어요. 왠지 자유로 귀신 얘기가 머릿속에 바로 떠올랐어요. 차와 그 여자 사이 거리가 점점 좁아졌어요. 50m, 30m, 20m, 10m. 그제야 얼굴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아니, 정확히는 얼굴이 있어야 할 자리가. 커다란 선글라스를 끼고 있었어요. 얼굴 위쪽 절반을 거의 다 가릴 만큼 큰. 저도 모르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그냥 늦게 걷는 행인이겠거니. 근데 그때 헤드라이트 불빛이 그 여자 얼굴 정면을 비쳤어요. 그리고 봤어요. 선글라스가 아니었어요. 전혀. 두 눈이 있어야 할 자리가 텅 비어 있었어요. 안구도 없고 흰자도 없고 그냥 시커멓고 깊은 구멍 2개. 마치 누군가 얼굴에서 눈을 통째로 파낸 것처럼. 근데 더 무서운 건 그 어둠 속이 완전히 비어 있는 게 아니었어요. 바닥 없는 깊은 우물 같았어요. 뭔가 그 안에서 움직이고 있었어요. 소용돌이 치듯이 주변의 모든 걸 빨아들이려는 것처럼. 머리가 하얘졌어요. 바로 그 순간 그 여자가 천천히 고개를 들었어요. 저를 똑바로 바라봤어요. 입이 열렸어요. 미소, 귀에 걸릴 듯 찢어진. 그리고 사라졌어요. 도망친 게 아니에요. 걸어간 것도 아니고 흐릿해진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어졌어요. 소리를 질렀어요. 엑셀을 끝까지 밟았어요. 차가 안개 속을 미친 듯이 달렸어요. 저 멀리 도시 불빛이 보였을 때야 숨을 쉴 수 있었어요. 계속 되뇌었어요. 잘못 본 거다. 술 먹어서 그런 거다. 너무 피곤한 거다. 귀신 같은 건 없다. 집에 도착할 때까지만 해도 그렇게 믿었어요.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 차를 세웠어요. 내리려고 하는데 무심코 백밀러를 봤어요. 그 순간 심장이 멈췄는 것 같았어요. 뒷좌석에 누군가 앉아 있었어요. 그 여자였어요. 고개를 푹 숙이고 머리카락이 얼굴을 다 가리고 있었어요. 두 손은 무릎 위에 얹은 채 조용히 처음부터 거기 있었던 것처럼. 뒤를 돌아봤어요. 뒷좌석은 텅 비어 있었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바로 차 밖으로 뛰쳐나왔어요. 다시는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꿨어요. 방에서 자고 있는데 복도에서 슬리퍼 끄는 소리가 들렸어요. 사걱, 사걱, 사걱.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어요. 그러다 침실 문 바로 앞에서 멈췄어요. 여자 목소리가 들렸어요. 봤죠, 저. 눈을 떴어요. 아직 어두웠어요. 근데 뭔가 이상했어요. 방 안에서 진흙 냄새가 심하게 났어요. 오랫동안 물에 잠긴 동물 사체 같은 냄새. 불을 켰어요.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바닥에 젖은 발자국이 찍혀 있었어요. 문 앞에서 시작해서 제 침대 바로 옆까지. 그 이후로 일이 점점 심해졌어요. 새벽 3시마다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고 복도 CCTV엔 아무것도 찍히지 않았고요. 화장실에서 물 흐르는 소리가 들려서 확인하면 수도꼭지는 완전히 잠겨 있었어요. 매일 아침 일어나면 베개 위에 길고 검은 머리카락이 놓여 있었어요. 저는 짧은 머리 남잔데. 그러다 어느 날 밤 가장 끔찍한 걸 발견했어요. 침실에 카메라를 켜두고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영상을 열었어요. 처음엔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았어요. 제가 침대에 누워 자고 있고 조용하고 새벽 3시 13분까지는 방구석 어둠 속에서 사람 형체가 기어 나왔어요. 걸어온 게 아니에요. 일어선 것도 아니고 귀여운 거예요. 손이랑 팔을 가집고 거미처럼. 움직일 때마다 관절에서 우두둑 소리가 났어요. 침대 옆까지 기어온 그게 고개를 들었어요. 카메라를 향해서. 자유로의 그 여자였어요. 3시간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어요. 꼼짝도 하지 않고 그냥 저 자는 걸 보면서. 새벽 6시 해가 뜨기 직전 천천히 몸을 숙였어요. 얼굴을 제 얼굴 바로 앞에 가져다 댔어요. 입이 열렸어요. 뭔가를 속삭이는 것처럼. 그러고는 화면에서 사라졌어요.
영상을 수십 번 다시 봤어요. 볼 때마다 새로운 게 보였어요. 10번째쯤 봤을 때 머리가 돌 것 같은 걸 발견했어요. 그 여자는 저를 보고 있던 게 아니었어요. 처음부터 끝까지 카메라를 똑바로 보고 있었던 것처럼, 제가 이 영상을 보게 될 걸 알고 있었던 것처럼, 저한테 뭔가를 말하려는 것처럼. 그날 저녁 얼굴을 최대한 확대했어요. 그리고 나서야 알았어요. 시커먼 두 눈 속에 뭔가가 있었어요. 어둠이 아니에요. 빈 공간도 아니에요. 수백 개의 얼굴이었어요. 남자, 여자, 아이들. 그 안에 빽빽히 들어차 있었어요. 입을 크게 벌리고 소리 없이 울부짖으면서, 마치 그 눈 속에 전부 갇혀 있는 것처럼. 그걸 알아챈 순간 모니터가 갑자기 꺼졌어요. 그러더니 흰 글씨로 한 줄이 떴어요. 딱 한 문장. 이번은 당신의 차례예요. 자유로를 자정에 달리다가 안개 속에 서 있는 여자를 보게 된다면 제발 그 눈을 보지 마세요. 저는 봤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매일 밤 잠들기 전에 귓가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려요. 아주 가깝게, 아주 선명하게, 베개 바로 옆에서 들리는 것처럼. 태워주세요. 조금만요. 절 홀로 두고 가지 않을 거죠? 이제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아직도 단순한 우연이라고 믿으시나요? 사실 저도 비슷한 경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직접 겪기 전까지는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날 밤 이후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시간이 아무리 흘러도 밤이 찾아오면 그 순간의 공포가 다시 떠오릅니다. 마치 어제 일처럼 말이죠. 2년 전 나와 절친한 친구는 지금까지도 잊을 수 없는 여행을 떠났다. 우리는 낮의 살인적인 더위를 피하기 위해 새벽 3시 30분에 출발했다. 세상은 아직 칠흑같이 어두웠다. 끝없이 이어지는 국도에는 사람 그림자 하나 없었고 가로등 불빛조차 보이지 않았다. 오직 엔진 소리와 나무 사이를 스쳐 지나가는 바람 소리만이 들릴 뿐이었다. 1시간쯤 지났을 때였다. 울창한 나무들로 둘러싸인 외딴 도로를 지나던 중 갑자기 하얀 그림자 하나가 차 앞을 스쳐 지나갔다. 너무 빨라서 눈 깜짝할 순간에 지나간 것처럼 보였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있었다. 그 짧은 순간에도 나와 친구는 그 존재의 얼굴을 너무나 선명하게 보았다. 키가 크고 마른 여자였다. 헝클어진 긴 머리가 어깨를 덮고 있었고 얼굴은 창백했다. 눈은 새카맣고 깊어서 마치 끝없는 시면 같았다. 입가에는 기괴하게 일그러진 미소가 걸려 있었고 검게 썩은 듯한 입술은 귀까지 찢어져 있었다. 그 사이로 누렇게 변색된 들쭉날쭉한 이빨이 드러나 있었다. 심장이 멎이는 줄 알았다. 옆에 있던 친구는 몸을 떨며 말했다. 야, 너도 봤어? 그 얼굴 봤냐? 나는 대답하지 못했다. 나 역시 똑같이 봤기 때문이다. 그건 나뭇가지의 그림자도 착각도 아니었다. 무언가 실제로 차량 앞부분을 들이받은 듯한 충격까지 느껴졌다. 우리는 본능적으로 속도를 높였다. 방금 본 끔찍한 존재로부터 도망치고 싶었다. 하지만 차 안의 공기는 점점 차가워졌다. 마치 누군가가 뒷좌석에 앉아 우리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친구는 불안한 눈빛으로 계속 뒤를 돌아보았다. 그러다 문득 백미러를 본 순간 나는 얼어붙고 말았다. 그 하얀 그림자가 차 뒤를 따라오고 있었다. 차가 아무리 빨리 달려도 일정한 거리를 유지한 채 도로 위를 미끄러지듯 떠다녔다. 깊고 검은 눈동자가 거울 너머로 나를 똑바로 응시하고 있었다. 나는 엑셀을 끝까지 밟았다. 하지만 속도를 올릴수록 그것은 더욱 가까워졌다. 순간 뒷유리 바로 앞까지 다가온 그 얼굴이 보였다. 새카만 눈, 기괴한 미소, 피로 물든 들쭉날쭉한 이빨. 그리고 그때였다. 마치 주파수가 맞지 않는 라디오처럼 지직거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차 좀 태워줘. 차 안의 공기는 얼음장처럼 차가워졌다. 입김이 하얗게 피어올랐다. 뒤쪽에서는 낄낄거리는 웃음소리가 들렸다. 가까워졌다가 멀어지기를 반복하는 소리였다. 백미러를 다시 보았을 때 더 이상 하얀 그림자는 하나가 아니었다. 셋, 넷, 여러 개의 형체가 차 옆을 따다니고 있었다. 머리가 없는 사람, 팔이 없는 사람, 팔다리는 멀쩡하지만 몸이 처참하게 으스러진 사람,
잘려나간 부위에서는 피가 흩뿌려지고 있었다. 텅 빈 검은 눈동자가 어둠 속에서 번뜩였다. 그들은 우리를 노려보며 소름 끼치는 웃음을 터뜨렸다. 나는 공포에 질려 더욱 속도를 높였다. 하지만 놈들은 끝까지 따라붙었다. 그 순간 차량이 갑자기 오른쪽으로 기울어지는 느낌이 들었다. 전복될까 두려워 속도를 줄였다. 차가 느려지자 나는 친구에게 불경을 외우라고 말했다. 나는 떨리는 손으로 간신히 운전에 집중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다. 그러다 갑자기 모든 것이 사라졌다. 웃음소리도 하얀 형체들도 오직 짙은 어둠과 엔진 소리만 남았다. 그런데 앞유리에 희미하게 무언가가 나타났다. 마치 묽은 피로 쓴 글씨였다. 우린 다시 만나게 될 거야. 그날 밤 우리는 무사히 그 외딴 구간을 빠져나왔다. 하지만 나는 알고 있었다. 그것은 결코 환상이 아니었다. 한 명의 원혼이 아니라 국도를 떠도는 수많은 망령들이었다. 그들은 그것을 지나는 사람들에게 공포를 전하고 있었다. 오전 6시쯤 우리는 주유소에 들러 기름을 넣고 쉬었다. 겁에 질린 우리 모습을 본 직원이 무슨 일이 있었는지 물었다. 우리는 밤새 겪은 일을 모두 이야기했다. 그러자 직원은 놀라운 사실을 알려주었다. 우리가 본 유령들은 몇 년 전 교통사고로 숨진 한 가족의 영혼이라는 것이었다. 당시 가족 여행 중이었는데 사고로 5명이 사망하고 3명이 중상을 입었다고 했다. 주유소 관리자는 말했다. 유족들이 넋을 달래는 제사를 지냈긴 했어요. 하지만 죽은 사람이 항상 편히 떠나는 건 아니죠. 사고사는 너무 갑작스럽고 고통스럽잖아요. 영혼이 미처 따라자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요. 특히 여러 명이 한꺼번에 죽으면 더 그렇고요. 그는 그 사고 지점에서 과거에도 수많은 교통사고가 발생했다고 말했다. 주민들은 그곳을 저주받은 땅이라고 불렀다. 음기가 짙어 영혼들이 쉽게 떠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어쩌면 그들은 떠나고 싶지 않을지도 몰라요. 직원이 멀리 시선을 둔 채 말했다. 자신들의 죽음을 사람들에게 기억시키고 싶은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외로워서 누군가를 데려가고 싶은 걸 수도 있죠. 그 말을 듣는 순간 등골이 설렁해졌다. 차 앞을 스쳐 지나가던 하얀 그림자, 창백한 얼굴, 망가진 시신들, 그리고 차를 태워달라고 속삭이던 목소리. 그 모든 것은 환상이 아니었다. 그들은 아직 떠나지 못한 영혼들이었다. 그리고 지금도 그 국도를 떠돌며 살아있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의 존재를 알리고 있는 것이다.